안녕하세요. 이번 주 환경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다don어로서 교과서 22페이지 환경윤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1번 인간중심 윤리에서 동물복지까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첫 내용을 이끄는 이야기로 동물원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도 동물원에 한 번쯤은 다녀가 봤을 텐데요. 동물원 속의 동물들의 삶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을 중심으로 동물에 대한 권리 또는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동물원 법안이 제안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수업에 앞서 지식채널에서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삶에 대한 영상을 방영했던 것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3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질문, 즉 인간에 대한 윤리로만 부족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은 그동안 인간에 대한 윤리로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안내 표지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왼쪽 편에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을 위한 안내 표지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정보가 인간에게만 필요한가? 그리고 이 정보 속에 빠진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옆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세계적으로 동물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표지판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되게 재미난 그림도 많고요. 의미하는 바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표지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지판을 보고 동물들이 이거를 이해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죠. 다만 이 표지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동물들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교내 프로젝트로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천이나 학교 또는 여러분들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가서 동물들의 안전과 그들의 삶을 고려한 뭔가의 함축적인 의미의 표지판을 만든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거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교과서 하단에 배움 열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하나는 자연의 상품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동물 실험과 관련된 얘기에서는 동물 실험 불가피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간 150만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어 죽습니다. 즉,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동물들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러한 동물들을 이용하는 많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수의학과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수의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불가피한 동물 실험에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 좋아서 동물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의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실제 그 안에서 배우는 거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 끝에 제시되는 질문지에 응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의 정도만큼 생각의 깊이만큼만 표현해줘도 저는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배움 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상품이 된 자연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매년 종자를 사용하는 대가로 많은 로열티를 외국 기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이 생물의 종자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상품으로 판매하는 건 과연 정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은 어떤 면에선 심는 사람의 노력만 들인다면
그 식물에 대한 권리는 그 사람한테만 있다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작물들은 그 작물의 종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회사한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자가 상품으로 판매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판매하던 종자에 대해서 그 소유한 기업이 더 이상 당신들은 재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실제 그러한 상품으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장미입니다. 장미가 꽃집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미 한 송이 한 송이에 대한 로얄티를 장미의 종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청양고추. 청양고추에 대한 권리도 청양에서 소유한 게 아니라 특정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고요. 만약에 청양고추의 종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이 이제 한국 사람들 청양고추 먹지 마세요 라고 재배를 못하게 막았다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청양고추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같이 누려야 되는 자연의 권리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회사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렇게 자연은 치부돼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4페이지에 본격적으로 환경윤리에 대한 그 발달 과정이나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줄여줄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냐면 실제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가가 이 질문의 선행 조건이고요. 그리고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가의 선행 조건은 과연 그렇다면 동물도 이성이 있는가에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존재 유무는 실제 지금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윤리적인 혜택,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두 명의 사상가 얘기가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고대와 중세를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상가입니다. 둘은 도구적 자연관을 갖고 있었고요.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 지위의 이유라고 가정했습니다. 즉, 이성이 있는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이 활동했던 서양은 상대적으로 자연의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철학이 다소 부족했던 거죠. 그러한 점에서 닌 화이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현대 환경 문제의 종교적 기원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환경 문제의 기원이냐라고 보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닌 화이트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다른 종교들의 가치관과 달리 지나치게 인간중심주의여서 결국 자연을 타자화하고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주장이고 실제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앞에 제시되고 있는 화면의 내용처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 속에서 환경윤리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로 등장하는 내가는 인간에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컸던 거죠. 하지만 나아가서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에 대한 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매개로 하는 인간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인간, 즉 이성이 있는 존재에 대한 개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이성이나 판단이나 생각,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벤담의 공리주의적 관점을 확대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쾌락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는 여러분들이 아마 윤리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기초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고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행복의 바탕은 쾌락이나 이익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은 그러한 걸 줄이는 행위인 거죠. 인간이나 이성이 있는 존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현대의 동물 해방 철학의 근원이 된 피터 싱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터 싱어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생물윤리학 교수인데요. 실천윤리학 분야의 거장이고 동물 해방론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1975년에 발간한 동물 해방이라는 부분에 앞서 소개한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동물도 이성이 있는 존재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동물복지론자인 싱어는 이를 확대해서 같은 인간끼리의 종차별주의 등 여러 가지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통해 동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발했고요. 우리는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냥, 낚시, 노대우, 서커스 같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종차별주의라는 말의 설명은 교과서 날개글에도 나와 있듯이 리차드 라이드가 처음 사용한 말로 인간을 인종이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처럼 생물종을 근거로 차별하는 인간 우월주의를 말합니다. 이때 차별의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고요. 차별주의의 도덕적 취약성이란 점에서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여성차별과는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행복이 최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공리주의의 벤담이 했던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환경윤리에 대한 논의는 고대 중세서부터 근대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한 주장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동안 이러한 게 발달하지 못했던 반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는 이러한 동물들의 권리, 동물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지구상에서의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제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또 다른 가능성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도구, 다양한 제도,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 답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환경윤리 중에 동물 복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동물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소비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낚시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온라인 수업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